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젊은 사람들의 당뇨병의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당뇨병과 함께 고혈압, 이상 지질 혈증을 동반한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당뇨병은 만성 질환으로 평생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면 그만큼 합병증의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젊은 층의 당뇨병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의 위험과 치료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넥스트의 그대에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뇨병을 걱정하고 조심해야 하는 건 나이와 상관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당뇨병의 위험은 있고요.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태인 경우도 많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당뇨병 진단을 받은 젊은 층의 대부분이 비만과 과체중이었고요. 본인이 당뇨병인 걸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식습관이 문제인 걸까요?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김철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는 20, 30대 젊은 층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최근 20, 30대에서도 당뇨병 진단이 무척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실제 2010년 대비 10년도가 지난 2020년에 20, 30대 당뇨병 환자들의 유병률을 보게 되면은 네. 약 1%에서 2%로 2배 정도 이렇게 증가할 정도로 네. 20, 30대 당뇨 환자들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네. 과거에는 이제 50대 정도의 중년 이후의 질환으로 여겨졌지만 요즘에는 20, 30대 젊은 나이부터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네. 그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20, 30대 당뇨병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중에는 비만과 과체중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던데 생활 습관이 문제라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실제 20, 30대 당뇨 환자 중에서 약 90% 가까이가 과체중이나 비만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 네. 대부분 이러한 경우는 어릴 때부터 습관이 형성이 된 잘못된 여러 가지 식사, 운동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달 음식이나 야식, 단 음료, 이러한 운동 부족 등이 체중과 복부 비만을 유발을 하고 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젊다고 안심하지 말고 생활 습관을 조기에 점검을 해보는 게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검진에 소홀한 경우가 많고요. 또 검진의 기회를 스스로가 챙기지 않으면 당뇨병의 위험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젊을 때는 이제 증상이 대부분 없고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검진을 받는 기회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젊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네. 병을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네. 국가건강검진에서 그 20세부터 공복혈당을 측정을 하고 2년에 한 번씩은 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거라도 정기적인 검사에 잘 참여를 해서 본인의 혈당에 대한 관심을 갖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공복 혈당, 또 당화 혈색소 이런 단어에 익숙치 않을 것 같은데 젊은 층의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공복혈당이나 당화혈색소 이러한 용어들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당뇨병을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조기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념을 여러 가지 언론이나 여러 가지 어떤 홍보를 통해서 젊은 세대가 잘 알고 있다면은 예방 측면이나 조기에 발견하는 데에도 훨씬 수월해지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당뇨병에 대한 인지율이 높아야 예방이나 조기 발견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예, 그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당뇨병이라고 하는 질환 자체를 알고 있어야 나도 한번 확인해 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예방이나 조기 발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또한 자료에 보면은 우리나라
30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당뇨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정도가 70% 정도이고 나머지 30%는 진단을 받고 인지도 못한 상태로 나타나는데 네. 이게 20, 30대에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20, 30대에서 당뇨병에 대한 인지율은 30세 이상의 전체 평균 연령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약 43%이기 때문에 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뇨 환자 중에서 10명 중에 6명은 자기도 모르고 이제 당뇨가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점점 네. 병을 키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 30대에도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젊은 층의 당뇨병에서 이제 비만과 과체중이 지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복부 비만에 대한 위험을 말하는 걸 텐데요. 원인은 아무래도 식습관뿐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젊은 층에서 당뇨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 소아 비만에서 청소년 비만, 그러면서 이제 청년층이 되면서 이제 비만과 동시에 당뇨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지는데 네. 단순한 이제 많이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운동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입시 스트레스, 공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수면의 질도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나빠지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청년기 들어오면서 시작하게 되는 음주나 흡연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부 비만을 유발을 하고 이러한 네. 것들이 결국은 당뇨병의 위험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운동 부족, 비만, 스트레스, 뭐 수면의 질이 좀 낮아지고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가족력의 문제도 있을까요? 예, 가족력 문제도 상당히 간과하기 어려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모, 형제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다고 한다면 네. 본인은 당뇨병 발생이 조금 위험이 높은 이제 고위험 부분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 연구에 의하면은 부모님 한 분 정도가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네. 그 자녀들은 평생 지내면서 당뇨가 생길 확률이 약 15%에서 20% 정도가 되는데 또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가족력이 있지만 당뇨가 안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러한 가족력과 더불어서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겹치는 경우에 네. 그러니까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 또 발병 시기도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다면 당뇨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생활 습관 관리가 특히 중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당뇨병은 만성 질환이고 평생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당뇨병으로 진단이 되고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평생의 치료가 그만큼 길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합병증의 위험도 높아지겠죠? 예,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당뇨병을 진단을 받게 되면은 중년에 발병한 경우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고혈당에 노출이 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비교적 혈당 관리가 양호하게 잘 된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러한 고혈당이 쭉 있었기 때문에 가로는 시간이고 세로는 혈당이라고 한다면 네. 결국 이 면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간만큼 혈관이나 장기가 천천히 손상이 시작이 되면서 심장이나 신장, 눈, 신경 등에서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의 당뇨 환자분들은 초기부터 조금 더 적극적인 혈당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기에 알고 관리하고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젊은 나이에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는 일반적인 계기는 뭔가요? 증상보다는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우리가 당뇨병의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많이 먹고 많이 소변을 보고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그런 증상들은 혈당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 나타나기 때문에 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가볍기 때문에 네. 대개는 본인은 모르고 있다가 건강검진이나 아니면은 다른 질환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당뇨병 진단을 받을 때 당뇨병 전 단계가 아니라 이미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태인 경우도 많은가요? 네, 원래는 이제 당뇨병 전 단계를 지나서 이제 당뇨로 이렇게 진단이 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제 좀 더 어릴 때에는 혈당을 이제 검사하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당뇨병을 이제 덜컥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고, 네. 이제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잘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당뇨병이 있었던 걸 모르기 때문에 진단 당시에 약물 치료품 운동 습관 조절만 가지고 충분히 혈당이 조절이 안 되어서 네. 약물을 바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비교적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우연히 혈당을 확인을 했는데 공복 혈당 수치가 300을 넘어서 의사도 깜짝 놀랐다는 30대도 있는데요. 야식도 안 먹고 며칠 조심하니까 공복 혈당이 180대로 떨어졌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안 먹고 식습관으로 조절한다는 생각도 하던데 괜찮을까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진료 현장에서 당뇨 환자분들께서 이제 혈당을 어느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처방한 약도 잘 안 먹고 그러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이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환자분 지금 말씀해주신 제 지인분 같은 경우에는 공복 혈당이 300이었으면은 상당한 고혈당 상태이고 아마도 다음 단뇨, 체중 감소와 같은 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 네.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증상과 더불어서 다른 검사 없이도 명백한 당뇨병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러한 높은 혈당에서는 며칠 식사 조절로 혈당이 원하는 만큼 조절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은 혼자 판단하시면 안 되고 네. 반드시 인근에 있는 병의원에서 당뇨병 관련된 진단과 관리를 잘 받아야 될 걸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겠네요. 청소년의 당뇨병은 그럼 진행이 더 빠른가요?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발생한 당뇨병은 이제 대사적으로 활동이 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생활습관 관리나 적절한 약물 관리가 안 되면 조금 더 진행이 빠르고 합병증이 조금 더 일찍 나타날 가능성이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고혈당 상태가 아무래도 길게 누적이 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의 위험도 더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젊은 층에서도 당뇨병 전 단계에 발견이 되면 관리가 좀 수월할까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이제 사회생활도 많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자기만의 시간을 내어서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만 이제 당뇨식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차려서 이렇게 자기를 위한 여러 가지 건강을 돌보는 기회나 시간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불리한 상태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만큼 특별히 신경 써서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당뇨병의 상태에서 방치가 되면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혈당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높아진 만큼 또 가로로 이렇게 당뇨병이 높은 유병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고혈당 상태가 높게 되면서 눈, 신장, 신경 그리고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관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위험도는 더욱더 높아지고 이러한 과정이 비록 천천히 나타나겠지만 한번 시작하면은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청년층에서 생기는 당뇨자분들은 꼼꼼한 관리와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럼 당뇨병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일단 혈액 검사로도 가능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근처에 있는 병의원에서는 간단한 혈액 검사로 당뇨병은 이제 진단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공복혈당 또는 당화혈색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구 당부화 검사라고 하는 검사가 있는데 이런 검사로 간단하게 대부분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고 검사 자체도 매우 빠르고 간단한 검사입니다. 네. 앞서 젊은 사람들은 혈당도 그렇고 당화 혈색소도 그렇고 일단 단어에서도 이해가 부족하고 또 검사를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청년층도 많다고 하셨는데요. 혈당과 당화 혈색소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혈당은 100 얼마다, 90 얼마다 하는 거는 그날 당시에 혈당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통상 8시간 금식을 통해서 공복 혈당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혈당이라고 하는 거는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복 혈당은 이제 실제로 검사를 하려면은 8시간 이상 금식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공복하는 것 자체가 조금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상태와 무관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당화 혈색소라고 하는 검사가 있는데요. 이 검사는 이제 3개월 동안에
평균 혈당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네. 그날 식사를 하고 안 하시고에 상관없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한 방법으로 혈당을 관리를 하고 또 진단을 하는데 중요한 이제 핵심 검사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예방이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혈당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아무래도 우리가 뭐 예방도 그렇고 진단도 그렇고 추후에 관리 상태나 예후를 얘기할 때 혈당을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공복혈당, 식후혈당, 당화혈색소 이러한 것들이 당뇨 관리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그거 외에도 이제 당뇨 환자에게서는 아무래도 비만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라는 것들이 동반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관리뿐만이 아니라 함께 동반이 되기 쉬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에 관련된 관리도 적절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동반되기 쉽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혈압이나 고지혈증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병원이나 이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이제 건강 검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복부 비만이 동반이 되면은 이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혈압도 높아지고 중성 지방이나 좋은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네. 혈압은 이제 혈압을 잴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집에서도 잴 수가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우나나 헬스클럽 이런 데서 잴 수가 있는데 통상 우리가 고혈압의 진단은 140에 90mm 머큐리라고 하는 수치를 가지고 진단하고요. 네. 이제 콜레스테롤과 같은 수치는 혈당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공복 시간을 지키면은 손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검사 방법이 되기 때문에 네. 본인의 건강 검진 시기가 되면은 이러한 검사를 충실히 잘 시행을 하시고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위험 상태에 해당이 된다면은 근처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받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복부 비만 얘기하셨는데요. 좀 뱃살이 걱정인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허리둘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허리둘레가 복부 비만을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제 진단하는 방법인데, 남성의 기준은 약 한 90cm 이상이고, 여성의 경우는 한 85cm 이상이면은 네. 본인의 복부에 아마도 지방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복부 비만을 이제 진단을 하는 거는 간단하게 옛날에 비해서 잘 맞던 옷이 좀 이렇게 배가 늘어나서 잘 맞지 않는다거나 자꾸 윗배가 이렇게 불룩하게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번 줄자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허리를 재보고 본인이 복부 비만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판단을 해보는 것도 이제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혈당 관리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음식이나 기호식품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예, 아주 큰 부분에 많습니다. 사실 젊은 층의 이제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배달 음식이나 아니면 이제 맵고 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즐겨 먹고 또 이제 야식이나 이런 거를 많이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워낙에 배달 문화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인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배달로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이러한 배달 음식을 통해서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이 달고 짜고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조미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은 탄수화물을 좀 이렇게 특히 이렇게 흰쌀밥이나 이런 떡이나 아니면 밀가루 음식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좀 줄이는 게 낫겠고요. 대신에 좀 먹기는 싫어도 신선한 야채 그리고 이제 양질의 지방이 좀 적은 그런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하고 이러는 것들이 식사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질병을 진단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생활에 잘 이렇게 적용을 하지만 20, 30대 젊은 분들은 이제 동료 문화가 또 많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충실하게 해나가기가 어렵다는 것도 우리가 좀 짚어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젊은 층의 당뇨병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김철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원모 찬스의 시간을 거슬러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암의 위험에서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요인들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대장암도 그렇습니다. 식습관이나 환경적인 요인뿐 아니라 유전성, 가족성 대장암 위험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외과 박성실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대장암내과에서 근무하는 박성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암을 얘기할 때도 고위험군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대장암도 예외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대장암도 분명히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대장암을 앓으신 분이 있거나 대장에 용종이 자주 생기시는 분 혹은 염증성 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험도는 더 올라갑니다. 네. 이런 고위험군들은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대장암의 고위험군으로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요인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네요. 네, 실제로 대장 환자 중에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네. 약 30%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린치 증후군이나 가족성 선종성 영종증 같은 유전성 질환이 있으면은 대장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네, 특히 부모나 형제 중에 젊은 나이에 대장암을 앓았던 분들이 있다면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가족력뿐 아니라 이제 용종이나 염증성 장 질환도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대장암의 위험 같은 경우는 내시경으로 살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방이나 조기 발견이 가능한 거죠? 네, 정말 다행인 점인데요. 대장암은 대부분 용종이라는 작은 혹에서 시작되는데요. 네. 이걸 대장 내시경으로 미리 발견해서 제거하면 암으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조기 발견은 완치율도 높기 때문에 50세 이상이거나 위험 요인이 있다면 꼭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렇게 대장 내시경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유전성인 경우에는 유전자 변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상담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유전성 대장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관련 유전자 변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병원에 유전 상담 클리닉이 따로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환자분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검사나 관리 계획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유전 상담 클리닉에서 그럼 혈액 검사를 요청하면 되는 건가요? 혈액 검사로 하기도 하고요. 네. 대변 검사를 하기도 하고, 필요하면은 대장 내시경으로 따로 조직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말씀 주신 가족성이든 유전성이든 일반적으로 대장암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을 지켜야 하는 건 다 똑같은 거죠? 네. 유전적 요인이 있든 없든 생활 습관 관리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요. 네, 붉은 고기나 가공육이나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또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비만도 대장암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네. 체중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 건강검진에서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모든 용종이 모두 암의 위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용종의 개수가 꽤 많은 분들도 있던데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모든 용종이 암으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선종성 용종이라고 불리는 일부 용종은 암의 전 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수가 많거나 크기가 크면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네. 저희 국내 소화기 내시경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네. 선종이 3개 이하면은 5년에서 10년, 3개 이상이면 3년에서 5년, 10개 이상이면 1년 후에 대장 내시경을 다시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시경에서 발견되는 용종은 이제 양성이든 악성 위험이든 모두 제거하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시경 중에 바로 제거를 하고요. 네.
제거 후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그 용종의 위험도를 판단하고 추후에 관리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암의 위험이 높은 건 이제 선종성 용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용종은 눈으로 보기에도 모양이라든지 좀 다릅니까? 네,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 구별이 됩니다.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아니면 주변과 색이 다르거나 네. 아니면 용종 가운데가 함몰되어 있거나 아니면 피가 나는 경우에는 네. 악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꼭 시행하게 됩니다. 물론 확실한 진단은 조직 검사 결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우리가 대장암을 결장암, 직장암으로도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직장암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게 항문을 보존할 수 있는지 이걸 두려워하는 걸까요? 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직장암은 항문과 가까운 부위에 생기기 때문에 항문을 살릴 수 있느냐, 인공항문을 달아야 하느냐를 많이 걱정하십니다. 네. 하지만 요즘은 항문을 보존하는 수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네. 상당수 환자들이 이제 항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항문 유지 여부 때문에 직장암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신다면 결장암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게 사실인가요? 네, 항문 보존에 대한 부담이라는 데 맞습니다. 결장암은 항문과 조금 멀리 떨어진 부위에 생기기 때문에 네. 항문을 보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술한 후에 배변 습관의 변화가 오는 경우도 많이 드뭅니다. 네. 그럼 대장암 수술을 해도 방사선이나 항암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암은 수술 전이나 후에 방사선과 항암 치료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암이 대장벽에 깊숙이 침범했거나 주위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에는 수술 후에 보조 항암 화학요법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재발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부터 하는 것과 수술 전에 방사선이나 항암부터 진행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직장암의 경우에는 종양이 크거나 항문 가까이 있을 때는 수술 전에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종양 크기를 줄이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 예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반면에 결장암은 보통 수술을 먼저 하고 네.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항암 치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장암에서는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직장암 같은 경우는 항문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수술한 후에 재발이나 전이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네. 결장암에서는 방사선 치료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또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각종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직장암에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술법에 있어서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술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도 부담은 훨씬 덜하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복강경 수술은 절개 부위가 작고요. 그래서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훨씬 적습니다. 환자분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네. 로봇 수술은 특히 직장암처럼 좁은 골반 부위 수술에서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요즘은 대부분의 수술이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과 같이 최소 침습 수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게 절개를 최소화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직장암 수술에서는 이제 인공 항문의 그 보존 여부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공 항문을 달지 않고 항문을 보존하는 경우도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암이면 무조건 인공항문을 달아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수술 기법이 발달해서 항문을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하지만 종양의 위치나 상태에 따라서 일시적으로도 인공항문을 만들 수 있고요. 이후에 다시 복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들은 이제 환자 개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 앞서 방사선 여쭤봤었는데요. 직장암 방사선도 좀 궁금합니다. 몇 회 정도 진행이 될까요?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직장암에서 약 한 달 정도
28일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서 총 4주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저희는 방사선 치료를 진행을 한다고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외국에 같은 경우는 그 방사선 치료하는 횟수를 더 줄여서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국내 병원에서는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조금 길게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렇게 짧게 하는 기관은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어떨까요? 뭐 손이 까맣게 변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게 방사선 치료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은 아니고요. 방사선 치료를 할 때 먹는 항암제를 같이 복용을 하거든요. 그 먹는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피부 색깔이 변하거나 뭐 설사를 하거나 그런 부작용이 좀 생길 수는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항암 방사선 치료가 끝나게 되면은 그런 부작용들은 대부분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방사선 치료 효과가 좋으면 수술을 안 해도 되나요?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종양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이 되면 최근에는 왓치 앤 웨이트라고 기다려보는 그런 방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짧게 관찰을 하면서 그 검사를 하면서 좀 지켜보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운이 좋죠. 운이 좋은 경우는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들 재발 위험을 걱정을 하실 텐데요. 재발 위험은 어떨까요? 5년 이상이면 좀 안심해도 될까요? 5년 이상이 지나면은 가능성은 낮지만 5년 이상 지난 경우에도 재발이나 전이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수술 당시에 암의 악성도가 높았던 경우에는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상 변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직장암의 경우 전이 위험은 주로 어디로 퍼질 수 있는 건가요? 직장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혈액을 타고 전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림프절을 타고 전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혈액을 타고 전이가 되면 간이나 폐로 전이가 잘 되고요. 림프절을 타고 가게 되면 저희 서해부 쪽 임파선이나 아니면 대동맥 주변의 임파선 쪽으로 전이가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술은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장기나 아니면 림프절로 전이가 되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항암 치료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항암 치료를 시행해서 그쪽에 전이된 부분이 수술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항암 치료 후에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참 말씀을 들으면서 암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찰하고 관리하는 인내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요. 대장암 치료가 끝나도 보통 5년간은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혈액 검사나 내시경, CT 같은 검사로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암이라는 건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술이나 항암 후에도 있을 수 있는 여러 합병증의 위험도 있던데요. 그럼 어느 정도는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그 수술 부위의 유착이나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 관련해서는 피로감이나 또 말초신경 이상 등 다양한 합병증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이 되지만 일부는 또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변 습관의 변화라고 한다면 어떤 불편감들을 호소하시는 건가요? 특히 직장암 수술에서 배변 습관의 변화가 많이 오는데요. 이전에는 하루에 한두 번 변을 보셨던 것이 하루에 5번 이상 또는 많게는 10번, 20번 이상까지 보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변이 나오는 변실금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환자분들께서 꽤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발 위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결장암을 경험한 분들이 직장암이 또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늘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유전성 대장암의 경우에는 직장암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네. 결장암이 생기는 경우가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그 가능성이 높고요. 네. 꼭 유전성 대장암이 아니다 하더라도 네. 직장암이나 아니면 결장암이 생겼던 분들이 다음에 몇 년이 지난 후에 결장암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추적 관찰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들을 빠짐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장암을 예방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대장 내시경을 또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새삼하게 되는데요. 가족력이 있으면 20대라도 대장 내시경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유전성 대장암이나 아니 가족성 대장암이 의심되는 분들은 네. 그 젊은 나이라 하더라도 네.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50세 이상일 때 분별 자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만 대장 내시경을 아직은 권고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젊은 연령층에서도 대장암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상이 있거나 특히 이제 유전성 대장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20세라도 네.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장암의 위험을 높이는 생활 습관도 짚어주세요. 그 말씀 주신 가족성이나 유전성뿐 아니라 생활이 주는 위험도 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식습관과 운동이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붉은 고기나 가공육 그리고 이제 채소나 과일 섭취를 잘 안 하는 경우, 비만인 경우, 흡연, 음주를 하는 경우 대장암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 이제 건강한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챙기시고요. 또 대장 내시경 검사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외과 박성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영애의 조율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